좋은 고르기를 보였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본은행이 추가 부양책을 내놓지 않은 데 대한 실망감과 은행주 약세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달 도매 재고가 2달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 긍정적인 재료였지만 독일 현지에서의 22 국채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판결을 관망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도 우세한 편이었습니다. 특히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22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옹호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다우지수는 0.76% 내렸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각각 1.06%, 1.02%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본은행이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당분간 양적 완화 규모를 확대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들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또한 독일 헌법재판소의 유럽중앙은행 국채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판결을 앞둔 관망세가 가세했습니다. 영국은 0.94% 내렸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1.39%, 1.03% 하락했습니다. 일본은행은 10일부터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현재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BOJ는 통화정책회의에서 일본 경제가 엔화 약세를 바탕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있으며 개인 소비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당초 계획대로 장기 국채 매입을 통해 양적 및 질적 금융 완화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브로더 하루이코 BOJ 총재는 추가 양적 완화 규모 확대는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4월 중 도매 재고가 0.2% 증가하며 2달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앞선 3월의 0.3% 증가에는 못 미친 것이지만 0.2% 증가할 것이라던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도매 판매는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4월 중 도매 판매는 0.5% 증가하며 앞선 3월의 1.4% 감소해서 증가로 급전환한 것은 물론이고 부합 수준이었던 시장 전망치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4월 신규 일자리 수가 하락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시퀘스터와 증세의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꺼리고 있는 것이 배경입니다. 미국의 4월 신규 일자리 수는 지난 4월에 11만 8천 개 감소한 375만 7천 개를 기록했습니다. 또 3월 수치는 384만 4천 개에서 387만 5천 개로 수정했습니다. 이는 미국 재정지출 삭감 기조 아래에서 신규 일자리가 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블룸버그는 해석했습니다. 조 라보르그나 도이체방크 증권 뉴욕 지부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신규 일자리 둔화세는 다음 달에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 불발되며 올해까지 5년 연속 실패했습니다. MSCI 편입 지수 여부를 결정하는 MSCI 발안은 11일 정례지수 리뷰를 통해 한국을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만 증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SCI는 그리스 증시를 신흥국 증시로 재분류했고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증시는 프론티어 마켓에서 신흥국 지수로 편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일본 BOJ에서는 추가 부양 조치는 당분간 없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때문에 실망감 속에 일본 증시가 1% 이상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여파는 앞서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에서도 이어졌는데요. 미국 3대 지수 모두가 1%대 전후로 하락했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더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오전 6시에는 한국 증시가 또다시 MSCI 선진지수 편입에 실패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5년째 불발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자세한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내용부터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금융PB영업부의 이성홍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이 안 된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마감 지수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BOJ 결과 때문인데요. 결국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추가 부양 조치는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국제 안정화에 대한 대책도 밝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실망감 속에 일본 증시가 1% 넘게 하락했었고 이 여파가 미국과 유럽에까지 퍼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금융PB영업부의 이성홍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숨고르기를 보였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어제 같은 그러니까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대외 악재에 크게 좀 반응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일본은행이 뭐 국제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에 대한 약간 실망감이 시장에서 좀 작용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76% 내리면서 15,122.02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은 1.06% 빠지면서 3,436.95포인트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은 뭐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실망감, 이게 바로 뭐 뉴욕 증시 하락뿐만 아니라 일본 증시, 유럽 증시까지도 좀 하락세를 주도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그 전에 시장이 좀 기대했던 것이 뭐 장기적으로 좀 금리 안정책이 좀 나와주길 바랬는데 이 부분이 도입되지 않았던 부분이 좀 가장 크게 좀 작용했던 걸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와 또 은행 업종에 좀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투자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JP 모건 체이스가 JP 모건 체이스의 그런 신용등급 전망을 좀 하향 조정했던 얘기가 나와주면서 JP 모건 체이스 1.6% 하락했고 또 모건 스탠리 그 시티그룹 때도 한 3%대 내림세를 좀 보여주면서 좀 장을 마감하지 않았나는 마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슈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일본 BOJ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결국 추가 부양 조치는 당분간 없을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국제 안정에 대한 대책도 없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본 중앙 회의에서 통화정책 회의에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약간의 예상했던 것보다 좀 반대로 좀 결과가 나오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그 전에 예상했던 것이 일본은행이 지난 4월 3일과 4일에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년 안에 뭐 자금 공급량을 2배로 늘리면서 금융 완화 조치를 결정하고 그리고 장기 국채를 포함한 국채 대량 매입을 하면서 장기금리 하락을 목표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 정책회의에서 이 부분이 실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됐지만 역시 그 부분이 장기금리 안정책이 도입되지 않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에서 크게 실망감을 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일본은행 외에 뭐 국채 쪽을 구매하는 그런 구매자들을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최근에 그런 구매자들이 줄어들면서 채권 시장의 혼란이 좀 가중됐던 모습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 뭐 보유했던 금융기관이나 그런 구매자들이 안정적인 운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좀 많이 섰던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국채를 매각을 많이 하면서 장기 금리가 상승했는데 뭐 이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하면서 오히려 대출 금리나 이런 부분이 오를 경우에 경기가 좀 둔화된다 이런 시각이 좀 시장에서 좀 많이 있었던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전에도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이 시장에 있으면서 일본은행이 연 이유로 한 0.1%로 1% 고정금리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를 그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거론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일본은행이 장기금리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대를 줘서 안 된다는 의견이 좀 나와주면서 약간 이 장기금리 상승 억제책을 좀 보류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신규 일자리 수가 시퀘스터 영향, 증세 영향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 내용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경제 지표는 그냥 무난하게 나왔었는데 뉴욕 증시의 영향은 크게 좀 반응은 좀 하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신규 일자리 숫자가 그 4월에 11만 8천 개 감소하면서 375만 7천 개를 좀 기록한 모습을 좀 발표했습니다. 3월 수치가 3월 수치가 약간의 좀 조정을 좀 있었는데 이에 비해서 그 4월에 숫자가 좀 감소하는 모습을 좀 좀 기록하면서 크게 영향은 떨어졌긴 했지만 크게 영향은 좀 없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봤을 땐 4월 도매 재고가 좀 발표했는데 전월 대비해서 한 0.2% 증가했습니다. 항상 제가 그 경제 지표로 말씀을 드릴 때 예상치보다 높냐 안 높냐가 중요하다 볼 수 있겠는데 도매 재고가 0.2% 증가했더라도 시장 전망치가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 지표가 나왔긴 했지만 시장에는 큰 영향은 별로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금융PB 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슈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은 MSCI 선진지수 불발부터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5년째 도전이었는데요. 한국 증시 결국 이번에도 실패했네요. 그렇습니다. 실패했다고 크게 낙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선진국 증시로 대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MSCI 선진국 지수에서는 번번이 5년 동안 이번에도 도전을 했지만 좀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이 상당히 빡빡하게 요구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맞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MSCI 측은 역시 이제 한국 증시를 계속 선진국 지수의 편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은 계속적으로 현재 밝히고 있고요. 주문하는 것은 한국이 외국인 투자가의 실시간 환전 기능이 다소 부족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 등록 제도도 좀 번거롭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를 좀 바꿔줄 것을 요구를 했지만 이것이 이제 진척 사항이 크게 나타나지 않자 올해도 이제 선진지수 편입을 현재 불허하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또한 외환당국이 현재 금융거래세 등 거시건전성 이른바 3종 세트를 가져가는 부분도 그 외국인의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규제한다는 규제 측면에서 현재 좀 거부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MSCI 선진국 지수로 편입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국내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 자금이 평균 3조 정도는 추가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매력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올해는 좀 이제 넘어가고 내년을 좀 기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MSCI 쪽에서는 한국 증시가 외국인 진입에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계속해서 지적해 왔는데, 우리 쪽에서는 또 경제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쉽지가 않다라는 반응입니다. 어떠한 조건이 채워져야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우리 이제 정책 당국에서 워낙 우리 시장이 외환 유출업이 잦으니까요. 이런 점에서 거시 건전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이른바 외국한 은행의 선물한 포지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장기 채권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 단기 채권에 대해서는 과세 방침을 현재 가져가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금융거래세 부과, 이런 내용도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포기하고 MSCI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정책을 포기하기에는
그 편입보다는 비용이 크다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현재 방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작년에는 한국거래소가 이 MSCI 편입을 위해서 현지에서 설명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지만 이런 점이 크게 달라지지 못한다는 정책적인 그 고려 사항 때문에 올해는 이렇다 할 그 노력이 조금 좀 부족했습니다. 이런 점도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에 대한 가능성을 좀 낮게 받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뱅가드 펀드가 기존의 추종 지수를 MSCI에서 선진국 지수인 FTSE 지수로 이제 바꾸면서 네.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되면서 그 포트폴리오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의 좀 매도 물량도 좀 홍역을 겪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될 경우 선진 지수에 추정하는 추정 자금은 이머징 마켓을 추정하는 추정 자금보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금이 모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선진 지수에 따른 한국 증시의 편입 비중을 고려한다는 측면을 보면 이번에 편입이 불발되더라도 국내 증시에 미치는 그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국내 증시에 미칠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앞서 미국과 유럽까지 큰 여파를 미쳤었던 BOJ 결과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추가 부양 조치는 당분간은 필요 없을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구로다 총재가 또다시 국채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는 어물쩍 넘어가는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물쩍 넘어간다는 표현이 아주 인상적인데. 적절했나요? 예. 그 특별하게 예. 이번 그 회의에서는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예.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그냥 끌고 가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시장에서는 뭐 시장이 변덕성이 좀 큰 것은 뭐 사실입니다. 이 내용이 나올 듯하다가 내용이 나오지 않자 실망감으로 어제 니케이 지수가 조금 하락하긴 했습니다. 이런 실망감은 기존의 대형 은행에 대해서 고정금리 대출을 기존의 만기 1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것이 1년 정도 더 연장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검토하겠다라는 그 이전에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로 나왔는데요. 이런 연유는 1분기 GDP 일본의 잠정치 수준이 종전의 예비치인 0.9%보다 오른 1%로 나왔고 현재의 경상수지 흑자 폭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6개월 연속 경기 판단 상향도 자신감이 좀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BOJ가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시장에 불협화음을 낼 수 있는 부분에서 이를 좀 차단하고자 하는 입장이 좀 더 강했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기존에 내놓았던 이번 달 20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는 3년에 걸쳐서 70개 은행, 일본의 뭐 대형은행과 중소은행을 전부 망라하는데요. 대출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형은행 8개와 62개의 중소은행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총 3조 1,519억 엔,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 36조 3천억 원의 대출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금액만 하더라도 뭐 상당히 강력한 현재 시장 부양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이러한 그 실망감 때문에 엔화가 좀 강세 기조로 가다가 막판에는 약보합 수준인 엔달러 수준은 96.1엔 수준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다음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짐 오닐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전 회장이 앞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더 오를 것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S&P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러면서 그 뉴욕 지수가 오늘 새벽에 전반적으로 좀 하락이 깊었습니다. 역시 양적 완화 이런 기조가 중단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S&P의 신용등급 상향 전망에서도 확실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짐 오닐
전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회장이죠. 미국의 국채 가격이 4%까지 오를 수 있는 내용을 내놨습니다. 역시 시장에는 좀 부정적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채권 시장의 30년의 강세장이 거의 끝나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장은 아니겠지만 4%까지도 오르지 않겠느냐, 미국의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 좀 부정적 견해를 내놨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25일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1.38%였는데요. 현재 2.2%로 약 90pp 정도 현재 오른 상태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호주 달러나 인도의 루피와 그다음에 브라질 헤아라 등이 크게 내려가는 등 이런 이머징 마켓의 통화 시장이 달러 대비 추락하는 부분도 이 국채 수익률의 변동 요인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게 바로 다음 이슈이기도 합니다. 바로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적법성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어제 오늘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빠르면 이제 오늘 네. 단기 판결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이 단골 메뉴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을 보입니다. ECB에서 정책 결정이 나면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하는 이런 행태가 계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ECB는 현재 가동을 발표를 했지만 현재 재정불량국의 국채를 매입한 전력이 없는 이른바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 OMT에 대해서 적법성을 심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기 총재가 어제 독일을 방문해서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인 것은 맞지만 OMT가 실제로 이루어진 적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 정책상의 내용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아달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ECB의 정책 정당성이 면죄부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오늘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시장으로 오후 늦게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스피가 전일 외국인 매도에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매도는 나흘째 이어지면서 장중에는 1910선으로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외국인들의 집중 매도한 건 IT, 그 가운데서도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결국 140만 원도 붕괴된 상황인데요. 코스피 저점은 어디인지 진단하면서 삼성전자 하락에 따른 영향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의 권희수 대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흘째 이어지면서 결국 어제장에서도 간신히 1920선을 지키긴 했는데 장중에는 1910까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코스피 저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최근 하락세가 좀 우려가스럽습니다. 네. 이제 낙폭이 조금 강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난주 6월 4일, 6월 5일 기점으로 해서 고점을 형성하고 6월 5일 바로 6월 6일 현충일 하루 앞두고 이제 코스피도 낙폭을 좀 키우면서 하락하면서 이제 지난주 시장을 우려를 했었는데요. 일단 현충일 하루 앞두고 이전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엔화 약세라든지 최근에 이제 출구 전략에 관한 이슈 때문에 외국인들의 좀 어떤 간망세 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충일 하루 이제 휴장이다 보니까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좀 어떤 그런 수급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사실상 외국인은 지난 수요일 날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로 6월 6일 현충일 이제 그 다음 이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장에서 삼성전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그로 인해서 외국인 순매도가 급격하게 순간적으로 늘었습니다. 최근에
평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200억대 좀 적은 거래량을 동반한 그런 코스피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9천억대 넘는 그런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하락에 대한 좀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은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도가 삼성전자에 국한된 모습만 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당일만 한다고 하더라도 9,300억대에서 실질적으로 6천억대가 거의 삼성전자 매도만 이루어졌었거든요. 나머지 그 코스피 대형주들은 조금 거기에 비해서는 좀 미미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차트 흐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3일 2042포인트를 찍으면서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제 박스권 형태를 이제 이루어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저점 또한 저점도 점차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락세기 형태로 이렇게 주가가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박스권 전략이 유효하기 때문에 크게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1900선 포인트에서는 이전 4월 달에서도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1900선을 이탈했을 때 1870포인트까지는 현재 그 하락세기 형태에서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1920포인트가 최근 이제 저점이라 볼 수는 있지만 1875포인트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1970포인트까지 내려갈 일이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판단을 해봤을 때 최근에 이슈 세 가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양적 완화 이슈, 두 번째 엔화 약세 이슈, 그다음에 뱅가드 물량 출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좀 일단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출구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지표를 확인을 하고 앞으로 그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우려를 좀 깊게 볼 필요는 없지만 이제 9월 달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달까지 계속 지켜보면서 경제 지표에 따라서 출구 전략이 조기 시행이 되느냐 아니면 좀 연장이 되느냐에 따른 그런 거를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엔화 약세 같은 경우도 좀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 국채 금리 상승과 더불어 거기 아베노믹스의 그 경제에 대한 좀 우려감 때문에 엔화 약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최근에 이제 IT주라든지 이런 쪽에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제 뱅가드 물량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이제 6월이 이제 만기로 해서 거의 다 이제 출회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서로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기술적인 저점은 1920이지만 1875까지도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 말씀해 주셨고요. 이 양적 완화 축소 논의가 계속되는 9월까지는 일단 크게 반등 포인트는 없을 것이다라는 점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일본이 힘이 빠져 있으니까 외국인들도 쉽게 발을 들여놓지는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팔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라서 걱정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6% 급락을 했다가 월요일에 반등을 못했던 것도 충격이었는데 어제장에서는 140만 원까지 이탈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뭐 삼성전자도 최근에 뭐 코스피 지수 영향하고 흐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전일장 바로 이제 140만 원을 이탈을 하면서 좀 우려가 되는 모습인데 일단 지난 6월 7일 이제 140만 원 초반대로 내려오면서 한 6.2% 정도 하락을 했죠. 그 이후로 이제 9천억 가량 이제 외국인 순매도가 거의 한 6,600억 가량이 나왔었고요. 전일 이제 8일 9일 동안 이제 2,300억, 3,200억대 순매도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큰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피치 미국의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당분간 그 삼성전자의 신용 등급을 상향할 의향이 없다라고 이제 말이 나왔고요.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혁신이 부족하다. 최근에 이제 갤럭시 S4가 나오면서 그런 어떤 S3에 비해서 좀 기술적인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컸고요. 예전에 애플 아이폰 4S 사례만 본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3S4랑 이제 특별하게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혁신 부족으로 인해서 애플의 주가가 상당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랑 좀 유사하게 흐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시에 이제 JP모건에서도
레포트가 나왔었는데 이제 최근에 출시된 갤럭시 S4가 생각보다 이제 출하량을 지금 원래 기존에는 올해 한 7,100만 대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예상을 한 6,100만 대로 이제 하향하겠다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좀 하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갤럭시 S4 미니랑 이제 갤럭시 노트 3가 곧 이제 출시가 되고 예정이고 현재 갤럭시 S4가 이제 판매가 된 지 불과 1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이제 분기별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올해 2분기가 이제 10조 원, 3조 원, 11조 원으로 이제 OP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13년도 가이던스가 매출액이 233조, 영업이익이 40조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40%나 증가합니다.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올해 예상이 한 7.3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는 좀 과도한 좀 저평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남북 장관급 회담이 결국에는 무산이 됐는데 경협주에 대한 영향이 궁금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금강산 관련주라든지 뭐 송정 관련 기업들이 점차 이렇게 좀 흐름이 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조금 현재로서는 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이제 북한 리스크가 한참 재발됐을 때는 이제 스펙코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좀 흐름을 보여줬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뭐 신원이라든지 로만손, 현대엘리베이터, 뭐 강면전기, 유아전기 이런 각각의 종목들의 이제 등락이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이제 정책적인 흐름을 좀 지켜보고 어떤 식으로 가는지 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회담이 이제 12일, 13일 정도 이제 서울에서 개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동안 이제 아무래도 그 실적과 그런 모멘텀을 이제 따라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흐름에 좀 맞춰서 움직이면 좋을 것 같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뭐 다른 대응 변화는 필요가 없다라는 보시는 건가요? 예. 일단은 어떤 경업이 이제 하게 된다면 그동안 이제 스페코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그로 인한 리스크로 인해서 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이런 게 다시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미리 주가는 이미 사실상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큰 흐름보다는 어느 정도 제한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보기보다는 그 발표 이전까지 좀 주가가 좀 급등하다가 이제 발표 이후에는 좀 다시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좀 유의 깊게 좀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들 점검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아주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현대IP입니다. 뭐 일단 뭐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흘러가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이슈가 뭐 작년부터 계속 이슈가 됐었던 게 차량의 경량화, 이제 플라스틱 쪽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트렌드에 따라가는 이제 종목이지 않을까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이제 지난 종가가 7,180원에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매수가로 추천드리고 싶은 가격대는 한 7,050원에서 7,150원 가격대에서 좀 매수가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일단 EPS가 대략 한 9,96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목표가는 한 9,600원 정도로 올해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로는 조금 짧게 대응해서 6,800원 가격대에서는 좀 손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권희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다뤄보는 이슈앤이슈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조성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로 예정됐던 남북 당국 회담이 결국엔 무산됐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하는데 이유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그 북한이 오늘로 예정된 남북 당국 회담을 남북 당국 회담 대표단 파견을 보류했습니다. 예. 지난 11일 저녁 7시 5분쯤 평문관 그 연락관을 통해서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남북 당국회담 수석 대표로 김남식 그 통일부 차관을, 그리고 북측은 강지영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국장을 내세웠습니다. 정부는 지난 실무 접촉부터 북측이 우리의 통일부 장관에 상응하는 그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수석 대표로 내세우는데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서 김남식 차관을 수석 대표로 내보내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강지영 국장의 급을 문제 삼지는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북측에 우리의 통일부 장관에 맞는 인사를 수석 대표로 내보내라고 요구했지만 북측이 내세운 당국장은 요구에 맞는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판문점에 나와 있던 남북 연락관이 모두 철수하면서 남북 간의 논의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면서 북한은 지금이라도 남북 당국 회담에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남북은 어제 오후 1시에 판문점에서 연락관들이 만나 대표단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이후 북측이 우리 대표단 수석 대표의 격을 문제 삼으며 장관급 인사가 나오지 않으면 남북 당국 회담이 열릴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남북은 연락관들이 통화하면서 계속 협의했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판문점 연락망을 끊겠다고 밝히지 않았다며 북측의 행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남북 당국회담 무산에 따른 청와대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청와대는 남북 당국 회담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예. 시작부터 과거에 해왔던 굴종이나 굴욕을 강요하는 행태는 발전적인 남북 관계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첫 남북 간 대화인 만큼 회담에 임하는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상대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장관 대 장관이 만나 협의하는 게 서로 신뢰하는 것 아니냐면서 서로 정상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회담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담 무산 소식을 즉각 보고받은 가운데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균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 아파트가 55만 9천 가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서울에 몰려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최근 수년간 그 전세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예. 그 전국에서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웃도는 그 전세 가구 수가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서브는 11일 현재 전국 전세 아파트 635만 7,640가구 가운데 전세값이 평균 집값 2억 8,153만 원보다 더 비싼 아파트가 55만 9,778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6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 가구 수는 2006년 6월 28만 1,150가구였다가 2008년 19만 3,510가구까지 내려갔지만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0만 8,137가구로 평균 집값을 뛰어넘는 전세 아파트 가구 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경기도 10만 4,802가구, 부산 1만 8,917가구 순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강남구 7만 491가구, 송파구 6만 7,819가구, 서초구 5만 5,139가구 등의 순이었습니다. 네, 가계 대출이 4월 말 현재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대출 잔액은 역대 2위 규모로 많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가계대출 잔액이 2달 연속 늘어났습니다. 그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그 예금 취급 기간 가계대출 자료를 보면 4월 말 현재 그 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656조 5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1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예금 취급 기간의 가계대출은 작년 12월 659조 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서 올해 2월 654조 4천억 원까지 2달 연속 줄었다가 3월에 6천억 원 늘어나는 등 다시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4월 잔액은 작년 12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수준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한 대출 잔액은 2.6% 늘었습니다. 3월에는 작년 동월보다 2.8% 증가했습니다. 대출 잔액을 한 달 전과 비교하면 그 마이너스 통장, 예적금 담보대출 등 기타 대출이 255조 4천억 원으로 1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주택대출은 401조 1천억 원으로 1천억 원 줄었습니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간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채권을 반영하면 주택대출도 실제로는 2조 원대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재기 하는 금융통계팀 차장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1천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지만 기타 금융기관인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간 모기지론 등이 2조 2천억 원에 달할 만큼 실제로는 2조 1천억 원 이상 증가한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그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463조 3천억 원으로 9천억 원 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주택대출이 315조 8천억 원으로 1천억 원 줄었고 기타 대출이 147조 5천억 원으로 1조 1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의 매물에 증시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면서 이 우려가 상당히 깊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각 증권사에서는 어떠한 대응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까? 예, 일단 최근에 이제 그 증권사 그 보고서를 좀 요약을 해봤더니 그래도 좀 들을 만한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게요. 최근에 이제 이트레이드 증권 쪽에서는 어떤 내용을 좀 제목을 냈냐면 싸졌다고 들어가기엔 아직 리스크가 많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무슨 내용인가 좀 봤더니요. 결국 이제 2013년도에 기업의 순이익이 전체적으로 7.3% 정도 하향 조정됐다. 근데 이제 이 기업의 순이익이라는 게 결국은 대기업 중심의 어떤 집중도가 좀 높은 상태에서 결국 이제 나머지 업체들은,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모든 업체들의 어떤 기업 전망치들, 이익 전망치들은 정도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일단 미국 경기 둔화 역시도 2분기에서 3분기 초까지 진행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트레이드에서 봤던 어떤 기준들은 뭐냐면 결국 이제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까지는 국내 기업의 어떤 순이익 변동폭도 나타나기 어렵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 역시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주에 대한 최근에 이제 분석 자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선주가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조금 이제 한번 분위기의 중심에 좀 있었는데 조선주에 대한 내용은 이제 최근에 이제 나타났던 것들이 이겁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선가 회복이 좀 나타났다. 뭐 신조선가라고 하는데 조선주의 가격이 좀 배의 가격이 좀 회복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발주 증가 기대감이 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이 부분에서는 선가 회복된 거에서는 벌크나 컨테이션 쪽의 가격 회복이 일부 진행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운임 회복, 그러니까 결국은 운임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아직 운임 회복 속도는 좀 미미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벌크나 컨테이너선이 가격이 회복되면서 결국 지속적으로 수주나 이런 발주가 그쪽으로 확대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소형 조선사들이 지금 거의 이제 수주 장부를 갖고 있지 않은 데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본격적으로 수주가 진행되게 된다면 아마 중소형 조선사들에서 저가 수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어떤 조선업황의 벌크 컨테이너선 쪽에 업황이 회복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좀 분석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해양 플랜트 쪽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해양 플랜트 쪽의 수주 모멘텀이 강화되면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논쟁이 되고 있는 거는 해양 플랜트 쪽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이제 심해 유전을 채취해 놨는데 결국 셰일가스 관련 부분이 이쪽에 어떤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심해 유전과 셰일가스는 서로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영역에서 개발은 계속된다. 그리고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면은 조선주는 4분기,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 수주가 아마 지금 3분기에 좀 감소가 될 것 같고요. 4분기에 다시 회복될 것 같고, 그래서 조선업종 전반적으로는 4분기 이후 2014년도부터는 확실하게 업황이 좀 턴할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신한금융에서 나왔던 휴대폰 부품주의 폭락에 대한 고뇌라는 얘기로 여기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갤럭시 S4가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월간 주문량이 20에서 30% 정도 감소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폭락을 했고요. 관련 코스닥 부품주들이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일단 지금 이제 이런 어떤 갤럭시 S4에 대한 주문량에 대한 감소 내지는 성장성의 한계를 지목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나 그 분석 자료를 냈던 쪽이 그 삼성 내부의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해서 판매 목표를 잡았던 거고요. 그 삼성 내부에서는 공격적인 어떤 판매 목표를 잡았는데 그것이 지금 도달 못하는 거의 첫 번째 원인이 삼성은 이제 올해 그 갤럭시 S4를 갖다 당초에 출시 예정을 1월에서 2월 정도로 했다가 지금 4월에서 5월로 지연됐기 때문에 그만큼 판매량이 올해 연간 목표로 좀 줄어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3억 5천만 대 정도, 스마트폰 기준으로 3억 5천만 대 정도를 올해 판매할 걸로 지금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봤을 때 이제 한 3억만 대 정도로 낮춰진 거.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까지는 아직도 성장을 하고 있고, 성장의 율도 작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량 기준으로는 아마 이제 6월 달에 전체적인 주문량 기준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 7월부터는 회복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7월의 실적을 좀 확인해 보고서 그리고 나서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참고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HMC 투자증권에서 이제 워낙 이제 철강주들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해 놓은 게 중국 5월 철강 순수출 둔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워낙 이제 중국이 이제 그 공급 과잉 쪽의 어떤 철강 생산을 좀 보이고 있는데 5월달 집계를 해보니까 중국이 철강이 순수출이 416만 톤. 그러니까 전월 대비 3% 감소, 그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인데 아직까지 중국이 계속적으로 철강을 수출하는 부분에서 철강 시장이 전체적으로 공급 과잉은 지속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기억할 만한 거는 얘네들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증가율은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올해 규모 면에서 조각 능력이 3에서 4%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증가율은 좀 많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철강석 가격인데요. 철강석 가격은 5월 말에 10% 정도가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0.9% 정도 반등했는데 최근에 이제 철강석 경기가 좋아져서 반등이 아니라 중국의 광산 생산 원가도 그러니까 광산에서 그 도달하는 최소한의 원가 정도를 지금 커버를 못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반등을 한 거고 철강업체가 연휴 대비한 재고 확보. 그래서 철강석 가격은 지금 아마 2012년도 4분기, 2013년도 초처럼 급등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급등하기 어렵게 보는 근거는 뭐냐면 철강 수요가 부진을 하고 중국 철강 광산 개발 속도가 지금 원자재 개발 속도를 고려해 갖고 원자재 가격은 급등을 어렵고 완만한 상승을 예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철강주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은 원자재의 안정적인 흐름,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에 따른 주가의 하방 가능성은 높고요. 그렇지만 본격적인 실적 개선은 결국 자동차 건설 조선 경기에 연동되기 때문에 최소한 하방은 잡았고 조금 시간을 지켜보고 관망을 하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